당신이 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는 동안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번에도 잘못됐다며. 어머님, 이 인간이 말이에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다 날려먹었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돈 빌려서 다 까먹었어요. 너 그걸 왜 엄마한테? 그럼 어디다 말해? 지금 도움 요청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길거리에 나앉아요. 저희 선웅이도 유학 보내야 하고요. 오빠 돈도 갚아야 해요. 선웅이 아빠가 사고 쳤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화병으로 죽어요. 나는 이제 가진 거 없다. 이 집도 있잖아요. 그냥 나를 잡아먹어라. 이 집 없으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일단 임시로 지내시다가 사정 좀 풀리면 제가 다시 거처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 주고 떠돌이로 살라는 거야?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누가 모시고 살라든? 그냥 좀 내버려둬라. 어? 나 좀 살게 내버려둬. 다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잘 살려고요. 저만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안 보이세요? 금방 갚는다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9세 손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말년이 참 박복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도 노후 걱정은 없었는데 80이 다 되어 이제와 노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병든 몸이니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 때문에 말년에 비참하게 살다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달라는 아들. 그리고 그 와중에 손주 유학 좀 보내달라는 며느리.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삶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후회됐습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아니만 중요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가 이제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을 가져갈 때는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처럼 굴고 뒤돌아서면 금세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자식들. 내 자식이 평생 이룬 것을 내줄 수 있었는데 부모와 자식 마음이 참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자식을 피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와 노인네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 씨는 말년이라도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기지 않았는데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오냐오냐 키워졌습니다. 손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새끼 하며 돌아가셨죠. 다행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던지라 아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지만 잘 키웠다고 친척들도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났죠. 가족은 화목했고 손 씨의 인생도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선웅이 좀 맡겨도 될까요? 언제? 오늘 오후에요.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부터 으슬으슬하더니 몸이 좀 안 좋네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네. 감사해요. 며느리와의 사이는 평범했습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살림을 했는데 이렇게 자주 손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손 씨도 손주 보는 게 좋아서 힘들어도 웬만하면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손주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죠. 손 씨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잘 살고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은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초등학생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우연히 나온 말에 손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둬? 아들은 꽤나 좋은 직장에 다녀 연봉도 높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외벌이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손씨로서는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한참 전에 결정한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야? 그러니까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선웅이 엄마도 말리는 거면 다시 좀 생각해봐. 그러자 아들은 답답해하며 대꾸했습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이렇게는 안 돼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잘 살 수 있어.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집을 사줬고 아들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0% 큰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무슨 사업인데 그래? 어디서 무슨 위험한 일을 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무얼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사업 자체는 건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네가 사업 같은 걸 언제 해봤다고 그래? 해본 사람만 하나요? 그리고 다 연줄이 있어서 세금 관련한 부분도 다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손 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니까 부모가 나서서 말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 며느리의 때깔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차 샀어요. 선웅이 통학시키는데 차가 너무 낡은 것 같아서요.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그래도 요즘엔 학교 앞에 외제차 끌고 다니죠. 다들. 어느새부턴가 씀씀이가 커진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돈벌이가 괜찮은가 보다. 뭐 아무래도 월급쟁이보다는 낫죠. 사업이. 아들이 사업하는데 불만이 있어 보였던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좀 대박을 친 게 있어서요. 그래? 네. 그래서 사업 자금 들어갔던 거 거의 회수했어요. 잘 됐다. 재주가 좋네. 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진짜 돈방석에 앉는다니까요. 그런 건 어떻게 알고 한 거야? 아는 선배가 이렇게 돈을 좀 벌었어요. 어이고, 다들 대단하다. 걱정은 됐었지만 어쨌거나 돈을 잘 번다니 안심이었습니다. 어머. 선웅이 학원 갈 시간 됐다. 저희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애 키우랴 살리 말이야. 안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일하는 아줌마 쓰기로 했어요. 기쁜 듯 웃으며 대답하는 며느리.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손신의 가족도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일하는 사람을 집에 둔 적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신수가 훤해 보였는데 어쩐지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자금 좀 융통해 주세요. 무슨 자금? 사업 자금이요.
지금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급하게 필요해요. 그렇게 잘 된다던 사업인데 어떤 연유로 자금줄이 막힌 것인지 몰랐습니다. 손 씨도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듯이 구는 아들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아들의 사업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지만 손 씨 부부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냥 빌려달라는 거 아니고요. 투자예요, 투자. 큰 건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면 배로 주겠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선웅이 아빠 돈 버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도 선웅이 아빠가 수완이 좋아요. 금방 갚을 거예요. 아니,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번 돈으로 투자를 해도 해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금줄이 어떻게 막히면 당장에 돈이 없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사업자 대출인지 뭔지 받아서 해.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들은 이자가 비싸다며 손실을 닥달했습니다. 아들이 생각을 해보라며 돌아갔고 남편은 고민이 되는 눈치였습니다. 순철이 알지? 그놈이 지금 지 아들이랑 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그게 돈 좀 꿔달랬는데 안 꿔줘서 아들놈이 연락을 끊어버렸다더라고.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요? 투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이 좀 도와달라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모른 채 해? 그래도 그 큰 돈을 덥석 줘요? 그러면 당신은 애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좋겠어. 손실하고 물론 그걸 원할 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민 끝에 아들을 도와주자고 손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아들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면 돌려준다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벌면 엄마 아빠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동안은 또 사치를 부리길래 여유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아들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벌긴 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다른 데서도 돈을 좀 빌려서요. 우선 그것부터 갚고 드릴게요. 사업자 대출도 이자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더니 어디서 돈을 빌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 씨 부부의 돈은 아들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는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손 씨로서도 거금이 들어갔기에 궁금해서 한두 달쯤 지나서 다시 묻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장은 못 드려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거 잘 되면 그때는 절반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딘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인지 다음 명절에 봤을 때는 얼굴이 까칠해 보였습니다. 고민이 있는 듯 자꾸만 생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싸운 듯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선웅이 엄마랑 싸웠어? 싸우긴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자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마구 쓸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듯이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고개를 젓던 아들. 얼굴 빛이 너무 어두워 차마 추궁하지 못했는데 얼마 뒤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들네 부부가 왜 그랬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됐다는 거야? 아들이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에
손 씨 부부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손 씨 부부의 돈을 한 푼도 못 돌려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투자라며? 아들 며느리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투자죠. 근데 투자가 어떻게 늘 수익만 나겠어요? 잃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도박이라도 했다는 말이야? 도박이라뇨. 저도 잘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 걸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떻게든 만회해 볼게요. 대신 당장은 못 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지금은 땡전 한 푼 없고 집 밖에 안 남았다는 아들의 말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손 씨의 돈도 돈이지만 아들네의 미래도 걱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시 직장에 다니는 건 어때? 하지만 아들은 그러는 대신에 사업 자금을 조금 더 대주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며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작은 금액을 수시로 가져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말이죠. 빈털터리가 됐다는 아들네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돕다 보니 이제는 손 씨 부부가 아들 가족을 건사하게 생겼습니다. 너, 이제는 돈 못 주니까 알아서 살아?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손 씨가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별 수 없었던 아들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에 다니던 곳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 숨통이 트인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른 빚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처럼 아들 내외와는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다며 손 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부모가 받쳐주질 않아서 하고 싶은 꿈을 못 펼치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 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니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다 2년쯤 뒤에 손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 회사에 다니고 있던 거 아니었어? 다니긴 했죠.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에 만족할 수 없었던 아들이 손 씨 부부에게 알리지 않고 1년 전부터 또다시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업자 대출이며 주택담보대출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받았고 또 전부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아들은 거기에다가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말렸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선웅이 엄마가 이혼하자고 그래요. 제발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라고 그래서. 저도 선웅이 아빠 믿고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어머님은 선웅이 아빠가 저지른 일에 이렇게 나몰라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며느리의 하소연에 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지들 둘이 상의해서 벌린 일을 가지고 손 씨를 잡는지 몰랐습니다. 사업 얘기만 나오면 사업 수완이 좋네 어떻네 하면서 함께 설득했던 일을 벌써 잊은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가슴은 답답해서 고구마 100개를 삼킨 것 같이 콱 메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낳았을 뿐인데 손 씨의 인생을 참 힘들게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줬던 사업자금도 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다가도 그 생각에 눈이 떠지고는 했었는데 아들네가 갚을 길이 없는 줄 아는데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감내했습니다.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린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떠밀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런 폭탄 발언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면 우리 선웅이는 어떻게 해요? 저 지금 목이라도 매달고 싶은 심정이에요. 목을 매달고 싶은 건 손 씨였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시름시름 앓았는지 기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중내산에 하는데 아들까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 씨 보고 대신 죽으라는 말인가 싶었죠. 진짜 이제는 죽은 듯이 회사 다닐게요. 한눈 안 팔고 일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결국에는 시골에 있는 땅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노후 자금을 위해 모아뒀던 돈 일부에도 손을 댔습니다. 쥐고 있던 재산이 아들 때문에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사치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까딱 잘못하면 노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마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만 평생 하다가 늙어 죽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80, 90이 되면 아들이 과연 자신을 돌봐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직장에 다닌다고 한들 지들 코에 붙이기 바쁠 텐데 말이죠. 그래도 그 뒤로는 오랫동안 쥐 죽은 듯 살았습니다. 아들네가 조용하자 손 씨도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 씨가 팔순을 목전에 뒀을 때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태어난 듯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척 느릿느릿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보조개 들어간 웃음 짓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손 씨는 쭈글쭈글 주름진 몸뚱이에 병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문성아, 바쁘냐? 아, 예. 좀 바쁜데요. 선웅이 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니다. 지금 선웅이 때문에 바쁠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해봤어. 나중에 전화할게요. 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병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끊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없이 바빠 보이기도 했고 또 이걸 아들에게 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손주까지 알게 된다면 괜히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옆에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면 이런 때에 기댈 사람 하나 없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고령이라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손주가 수능을 보고 주말에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또 심각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웅이는 시험은 잘 봤대? 선웅이 그거 수능 망쳐가지고요. 미치겠어요. 미치긴 뭘 미쳐? 어차피 유학 보내기로 했잖아. 지금 당장 유학을 어떻게 보내냐. 살림 좀 피면 보내기로 했잖아. 살림은 언제 펴? 그리고 선웅이가 시험 망치고 싶어서 망쳤어? 당신 때문이지. 그러게 수능 전날에 애를 왜 혼내?
수능 전날에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혼내야 하는 거 아니야?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 거 몰라? 컨디션 조절은 뭐 맨날 하냐? 당신은 애 공부하는 거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 그러는 당신은 맨날 애 학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서 애가 수능 하나를 제대로 못 봐? 손 씨 앞에서 말다툼을 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하려던 말이 들어갔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는 동안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번에도 잘못됐다며? 어머님, 이 인간이 말이에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다 날려먹었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돈 빌려서 다 까먹었어요. 너 그걸 왜 엄마한테? 그럼 어디다 말해? 지금 도움 요청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는데. 아들은 뒤돌아서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손 씨는 대꾸할 기력도 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길거리에 나앉아요. 저희 선웅이도 유학 보내야 하고요. 저희 오빠 돈도 갚아야 해요. 선웅이 아빠가 사고 쳤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화병으로 죽어요. 죽는다는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니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손 씨인데 죽는다는 소리가 점디 젊은 며느리 입에서 참 자주도 나온다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거 없다. 그 말을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세를 가늠하는 아들을 보니 이게 아들인지 도둑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를 잡아먹어라. 이 집 없으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일단 임시로 지내시다가 상황 좀 풀리면 제가 다시 거처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 주고 떠돌이로 살라는 거야?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누가 모시고 살라든? 그냥 좀 내버려둬라, 어? 나 좀 살게 내버려둬. 다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잘 살려고요. 저만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도 발버둥 치는 거 안 보이세요? 금방 갚는다잖아요. 도리어 아들은 손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위암이란다. 네? 위암에 걸렸다고. 네 엄마. 그러자 아들이 놀란 듯 입을 벌렸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나 죽기 전에는 갚을 수 있겠냐? 아니, 언제부터요? 그게 중요하냐? 아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만 가봐라. 집이고 뭐고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든 해. 엄마, 얼른 가. 좀 누워야겠으니까.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시끄럽게 다투던 아들네가 사라지니 손 씨도 살 것 같았습니다. 골이 다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손 씨는 누워서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이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위암이 치료가 되든 안 되든 말년에는 아들네가 멀쩡하게 사는 것 보고 또 손주 대학에 들어가는 것 보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스트레스 없이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람뿐이었고 며칠 뒤에 아들의 연락을 받고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냐? 위암이라뇨.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래도요. 하나뿐인 자식이잖아요. 너희 바빠 보여서 말 안 했지. 그게 말이 돼요?
진짜 그날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부모 걱정은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파요. 근데 제 사업도 급하고 우리 선웅이 대학 문제도 너무 급해요. 무슨 말이야? 당장 돈도 메꿔야 하고 선웅이 엄마는 선웅이 유학 못 보내면 갈라서자고 그러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서 너 사업 자금도 메꿔주고 또 선웅이 유학까지 보내달라는 말이지 지금? 선웅이 유학은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보내겠다는 거죠.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유학이 먼저 어쩌고 저쩌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너 정말 망나니가 따로 없구나. 네? 손 씨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에 아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지금 그 말이 나오겠냐? 아니 망나니라는 말도 아깝다. 망나니는 인간이기라도 하지. 엄마, 지긋지긋하다. 아마 병이 난 게 너 때문인 것 같아.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허구한 날 속썩이고 손 벌리고. 그러니까 병이 안 나겠어?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런데 이제는 관짝까지 열고 돈을 꺼내가려고 하네. 관짝이라뇨. 아주 당장 네 엄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나이 먹으면 집도 필요 없는 것 같냐? 돈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놈아 100세 시대인데 20년은 더 살 거다. 그러니까 너한테 한 푼이라도 가는 일 없이 20년 동안 남은 돈 알뜰살뜰 다 쓰고 죽을 거야. 손 씨 앞으로 나오는 연금과 남은 예금, 그래도 부족하면 집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면 혼자 못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치료받는 것이야 보험도 많이 들어놓았으니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거동 못하게 생기면 모든 재산 처분해서 요양원에라도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내만 손 씨의 재산을 건들지 않는다면 노후는 거뜬했습니다. 당연히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물론 저 아들놈만 눈앞에서 치운다면 명줄이 1, 2년은 더 늘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손 씨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아들이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하도 눌러대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차라리 이사를 가버리자 싶었습니다. 이참에 집도 한참 줄여서 작은 아파트로 가면 목돈도 생기고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작전을 바꿨는지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이번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남의 딸을 고생을 시키고 자기 아들 돈까지 가져가냐며 따졌습니다. 둘이 부부잖아요. 알아서 살게 냅두세요. 갚을 게 있으면 그쪽에 얘기하시고요. 선웅이 엄마도 사업하는 거 대찬성한 거 모르시는 거 아니실 테죠? 그러니까 사돈 돈까지 가져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고 싶거든 사돈이 주시던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둘이 이혼시켜도 할 말 없으시겠죠? 돈 잘 벌 때는 같이 쓰는 돈이고 못 벌면 이혼한다 소리가 나옵니까? 참 부부애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할 테니까. 어쩌면 남 탓하는 건 며느리나 사돈이나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도 참 머저리 같지만 똑같은 사람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수능시험을 망친 제 아들 유학을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집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거절해야 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파국은 없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을 했을지 몰라도 손 씨가 재산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죠. 자신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그렇게 모든 걸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도 딱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믿었던 손 씨 부부 모두 바보였습니다.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살더라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만 보다가 나중에 불황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마지막이라며 매달렸습니다. 이번에 일어나야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겠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지나간 돈에 미련을 뒀다가는 더 많은 걸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 또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 덜 소중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선가 공짜로 튀어나온 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손 씨가 사라져야 손 씨도 아들도 사람답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손 씨의 세상이 잡음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치료받지 않아도 암이 완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촉이라 노령이라도 고칠 수 있다기에 남은 인생 끝까지 희망차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만은 점차 물러났죠.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이젠 없으니 이젠 스스로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흘러간 세월, 잃어버린 돈, 시간, 자식, 이런 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씁쓸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직 손 씨에겐 미래가 있으니 말이죠. 당신 진순의 집 간다고 했어? 거기를 왜 가? 왜 못 가? 당신 입원해 있는데 나 혼자 그럼 집에서 어떡해? 뭘 어떻게? 밥해서 퍼서 먹으면 되지. 아, 며느리 있는데 내가 왜? 일하는 며느리한테 일주일이나 밥 얻어먹으러 가겠다는 말이 나와? 애도 어려서 안 그래도 힘든 며느리를 왜 괴롭혀? 아니, 밥 좀 차려주는 게 뭐가 대수야?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고 아침 저녁만 차려주면 되는데 아, 며느리는 오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하겠어. 차라리 집에서 지내면서 사 먹어. 돈 아깝게 뭘 사 먹어? 아니, 그리고 마누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거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밥 얻어먹자고 2시간 거리 아들네에 가. 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성효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제는 남편이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쩜 나이를 먹을수록 느는 건 아집과 욕심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젊어서는 나름대로 다정한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자식들이 전화를 잘 안 한다고 직장에 있는 며느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사위에게 윽박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픈 며느리 걱정보다도 자신의 생일이 우선인 사람이었습니다. 외아들이라 시집에서 대접만 받고 살았으니 가만히 앉아 자식들이 수발을 들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누구는 연을 끊겠다고 하고 누구는 괴로움에 하소연을 해도 송 씨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베풀 줄을 모르고 오히려 괴롭히는 낙으로 사는 듯한 남편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무리 화내고 달래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는 송 씨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내 자식들 괴로운 꼴을 보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으면 송 씨가 바뀔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내 인생과 내 자식들의 인생에서 치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송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송 씨에게 누군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송 씨는 망설임 없이 자식들을 낳은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결혼한 것이라고 대답할 듯 했습니다. 이럴 줄 알고 결혼한 것은 아니었고 시집에서 대접받던 버릇 때문에 신혼 때도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많이 고쳐갔지만 나이가 드니 점점 그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하던 남자들도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진다던데 송 씨의 남편은 원래 타고나길 그런 성정인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결혼 반대야. 아니 상견례까지 다 한마당에 반대는 무슨 반대? 그럼 내가 그런 말을 듣고도 아들내미를 장가 보내야 해? 당신이 먼저 이상한 말을 했잖아. 내가 뭘? 말 잘 들으면 집을 사주고 며느리 도리 안 하면 안 사준다는 말을 도대체 왜 하냐고. 그것도 상견례에서. 그게 뭐가 이상한 말이야? 아, 누가 그런 말 듣고 좋아하겠어? 그럼 며느리 도리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은 그쪽에서 사위 도리가 어쩌고 저쩌고 돈 가지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 집을 사준다고 해도 난리야. 그게 사준다고 한 거야? 치사스럽게 말한 거지. 그러려면 아들 낳으라고도 했잖아. 진짜 그쪽에서 당장 파혼하자고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이해가 안 가네. 그깟 걸로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말이야.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이 누군데? 아들의 상견례에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발단은 송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당시엔 60대였는데도 어쩜 80대도 안 할 소리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 말 못할 말 참 많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날 왜 꼬집어? 남편이 따지자 송 씨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왜 그러냐면서 눈을 흘기는 남편을 보고는 이 말을 짚어야 했습니다. 눈치는 없는데 고집은 얼마나 세던지 결혼을 반대한다면서 집을 사는데 한 푼도 안 보태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사주기로 한 것도 아니었고 아파트 전세금 중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으면서 집을 사주네 안 사주네 성질을 내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또 손 씨와 한바탕 하고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상대가 결혼 못 시키겠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내 딸이었어도 이런 시부가 있는 곳으로 보내기 싫을 테니 말이죠. 그나마 사돈이 송 씨의 아들을 좋게 보아서 참았지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겠다고 난리쳐 놓고는 막상 아들네가 결혼을 하니 아주 며느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민영이 걔는 왜 전화를 안 해? 저번에 통화했잖아. 그게 벌써 며칠째야. 열흘은 지났잖아. 참, 그럼 얼마나 자주 하라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2, 3일에 한 번은 해야지. 뭐? 무슨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해? 혹여나 민영이한테 그런 소리 말어. 자신 보고 시아버지에게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라고 했으면 아마 남편과 안 살겠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 어지간히 심심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혀만 차고 말았는데
행동력은 얼마나 좋은가. 그새 아들을 달달 볶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영이니? 네. 별일 없으시죠? 그렇지. 근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안부 인사드릴 겸 전화드렸어요. 뜬금없이 평일 저녁에 걸려온 며느리의 전화에 의아했습니다. 별다른 용건은 없는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뒤에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저녁 먹었지? 밥 먹었니? 네. 무슨 일이야?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전화드린 거예요. 식사나 하셨나 궁금해서요. 그쯤 되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혹시 진수 아빠가 전화하라 그래?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생전 전화도 안 한다며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는 시부에게만 전화할 수도 없어 송 씨에게도 이틀 간격으로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전화 안 해도 돼. 그러자 며느리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어? 그냥 생일이나 무슨 일 있을 때나 하지. 무슨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해. 너희 시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말어. 네. 결혼한 지 되지도 않았고 어려운 시부모에게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하는 게 얼마나 고역이었을지 눈에 빤했습니다. 당신 민영이한테 이틀에 한 번 전화하라고 했어. 아내가 진수한테 한마디 했지. 옛날에는 매일 안부 인사했잖아. 지금이 뭐 조선시대야?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전화나 드린 적 있어?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합주기가 됐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할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괜히 전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부모한테 전화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왜 당신이 시키려고 해? 시집살이는 무슨? 남편은 궁시렁댔지만 송 씨의 성화에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전화를 닥달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직접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나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홈쇼핑에서 봤다는 그 염색약 있잖냐? 그거는 찾아봤냐?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말고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남편을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회사라고? 그니까 얼른 찾아봐봐. 얼마 안 걸리잖아. 송 씨의 얼굴에는 물음표가 잔뜩 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랑 통화해? 송 씨가 묻자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영이. 뭐? 휙 하고 고개를 돌려 시계를 바라보자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일할 시간이었죠. 일하는 애한테 전화는 왜 해? 용건이 있어서 했지. 홈쇼핑 염색약이 용건이야? 얼른 안 끊어? 잠깐이면 된다니까 그러네.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책임질 거야. 통화 좀 했다고 자르는 회사는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그걸 말이라고 하나 싶었습니다. 송 씨가 전화를 얼른 뺏어들어 귀를 갖다 대자 며느리의 난감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님. 어서 일해. 필요하면 진수랑 통화할 테니까. 그러고서 전화를 끊자 남편이 버럭했습니다. 왜 그래? 통화 좀 하려는데.
제발 며느리 좀 그만 괴롭혀. 근무 중이라는 애한테 전화는 왜 하는 거야? 내가 뭘 괴롭혔다고 그래? 그리고 용건이 있으면 차라리 진수한테 해야지. 왜 자꾸 며느리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전화 걸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왜 자꾸 딴지를 걸어? 제발 좀 애들 냅둬. 알아서 살라고. 그리고 아들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니 사위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일 오후에 전화를 하는 놈이 어딨냐? 사위의 전화를 받는 것까지 보았는데 받아서 갑자기 이놈 저놈 해대는 것에 송 씨가 마늘을 까다가 말고 깜짝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거를 변명이라고 해? 어떤 놈이 장인 생일도 까먹어? 아침에 미역국 먹을 때 전화를 걸었어야지. 노발대발하는 남편을 아연실색해서 보고 있던 송 씨가 얼른 남편을 말렸습니다. 분명히 딸에게선 아침에 전화를 받았으면서 사위가 아침이 아닌 오후에 전화했다고 화내는 남편이 노망이라도 났나 싶었습니다. 평일이라 다들 직장에 가 있을 시간이고 대신에 주말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게 불만이 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풀이라를 사위에게 하는 모양이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뭐라고 해대는지 뒤이어 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뭐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는 소리만 정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굴이 벌개져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새 차단당한 상태였죠. 이것 봐. 박서방도 전화를 안 받네. 그리고 사위의 휴대폰도 더 이상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난리였는데 송 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사위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박서방이 얼마나 당신 흉을 보겠어? 자기 생각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남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송 씨 말은 들었지만 자식 일에 참견하는 건 꼭 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다음 날 딸이 송 씨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엄마가 좀 말려봐. 말려도 들어야지. 나한테나 박서방한테나 맨날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고 그거 다 받아주는 박서방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말해? 아무리 장인어른이라도 사위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어제 잘 들리지 않았던 딸의 목소리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박서방한테도 이제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딸의 말에도 송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송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하고 연락이 좀 안 돼 봐야 정신을 차릴 양반이었죠. 당신도 진아한테 전화 안 돼? 안 돼. 나도 차단했나 보지.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그래. 송 씨가 혀를 찾아 남편은 그제서야 찔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식들이나 사위, 며느리가 다 착해서 참고 있었던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연을 끊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세아가 일어난 김에 간장 좀 가지고 와라. 네. 잠시만요. 그리고 물도 한 잔 떠오고. 송 씨가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직접 떠먹으라고 정수기를 가리키자 불편한 기색으로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집에 자식들만 오면 그렇게 이거저라 저거저라 심부름을 시켜댔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그것 때문에 송 씨와도 결혼 생활 내내 다퉜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시켰죠. 근데 너희는 왜 애가 안 들어서냐? 또 시작됐다 싶었습니다. 아, 병원 다니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젊었을 때 결혼을 했어야지. 둘 다 30대에 결혼을 해서 쉽게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일장연설을 시작하려는 남편의 말을 송 씨가 막았습니다.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데 얼른 임신이 안 되는 거면 본인들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에휴, 나는 언제 할아버지 돼보나? 지금도 충분히 할아버지 같으니까 걱정 말어. 뭐야? 농담이야. 남편은 송 씨를 흘기며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떡국 한 그릇 더 퍼와봐. 그 말에 송 씨가 번쩍 일어나 떡국을 냄비째로 들고 와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먹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직접 퍼서 먹어. 그러자 남편이 또다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자 남편이 송 씨에게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꼭 애들 앞에서 나한테 뭐라 그래? 위신 떨어지게. 위신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네요. 애들이 당신 몸종이야? 왜 이렇게 시켜대는 거야? 자식이 부모 심부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밥도 못 먹게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제발 좀 그러지 말어. 그리고 애 얘기도 좀 묻지 말고. 아,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궁금해도 참어. 뭐? 나이가 많아서 애가 안 들어서? 그게 할 소리야? 대단한 시험만 하셨네. 남편의 비꼬는 말에 송 씨는 그냥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말았습니다. 송 씨도 어지간하면 자식들 앞에서 남편에게 핀잔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남편도 의신이라는 게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도저히 한마디를 안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해지는 자식들의 표정이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딸뿐만이 아니라 아들네도 연락하지 말고 지내자고 할 것 같았습니다. 요즘 무서운 며느리 제대로 만났으면 남편이 저렇게 할 수나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착한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노릇이었죠.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실험관으로 힘들게 얻은 아이였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며느리에게 칭찬을 폭풍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잘했다며 건강관리 잘하고 푹 쉬라는 걱정하는 말도 했습니다. 기분이 늘 들떠있으니 아들 며느리를 괴롭히는 일도 줄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며 조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야? 병원에서는 나왔고요. 집에 있어요. 계속 누워만 있어야 한대요. 민영이는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한 달 정도 절대 안정만 취하면 된대요. 출혈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했다는데 어쨌거나 함부로 집 밖에도 나가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우리 손주 잘못되면 안 되지. 몸보신 하게 보약 같은 거라도 좀 지어줘. 남편도 그런 며느리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쯤 뒤에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내 생일이잖아. 근데? 민영이한테 연락 좀 넣어봐. 잠깐 들르라고. 뭐? 민영이 아프다니까. 아, 그래도 가족 사진 찍기로 했잖아. 이번에? 그거는 내년에 찍던가 해야지. 뭐? 그거 잠깐 왔다가만 가면 되는데 지난 생일도 뭐 평일이라고 안 오고 그랬잖아. 이번에 주말이라고 사진 찍자고 먼저 그런 건 지들이야. 그래도 상황 봐가면서 오라고 그래야지. 집에서 누워만 있는 애를 사진 찍자고 불러? 뭐 비행기라도 타고 오나?
그거 잠깐 1시간만 왔다 가면 되지. 잠깐이라고 하더라도 차 타고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왕복 4시간이나 차를 타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만 잠깐씩 일어난다는 며느리를 말이죠. 차 오래 타면 멀쩡한 사람도 힘들어. 그러다가 애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평생 원망 들으면서 살래? 아, 한번 물어나 봐. 의사한테 가도 되는지 전화해 보라고 그래. 아, 됐다니까. 그만 좀 해. 정도껏 해야지. 뭐? 진짜 이 여자가 뭔 말만 하면 이래? 당신이 그렇게 만들잖아. 앞으로 3주는 더 있어야 안정기 온다니까. 그전에는 애들한테 전화 한 통도 하지 말어. 진수한테도? 그래. 진수한테도. 송 씨가 극구 말려서 다행히 남편이 며느리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손주 잃을까 무섭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도 며느리는 얼마 뒤에 안정기가 와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해가 넘어가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는 40주를 채우고 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게 보통인데 며느리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습니다. 고위험 산모를 위한 중환자실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의식이 없거나 한 것은 아니었고 산모치곤 노령이고 혈압이 높아져 임신 중독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민영이한테 수고했다고 전해줘라. 아들과 전화를 끊으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시율이 엄마한테 200만 원 보내줘. 200만 원? 그래. 고생했다고 그 정도는 보내줘야지. 며느리한테. 알았어. 그래도 며느리 생각을 하나 싶었는데 다음 날엔 또 입이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걔는 어떻게 된 게 돈을 받았으면 받았다 하고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를 안 해. 중환자실에 있다는 며느리한테 무슨 전화를 바라나 싶었습니다. 진수가 고맙다고 했으니까 시율이 엄마가 한 거나 마찬가지지. 마찬가지가 어디 있어? 아, 지금 중환자실에 있대잖아.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의식도 있어서 통화도 된다며. 코에 산소줄도 꼽고 있대. 그런데 남편은 기어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시율이 엄마 좀 바꿔봐라. 아, 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송 씨가 휴대폰을 가져가려 하자 남편이 막았습니다. 시율이 엄마냐? 어제 보낸 돈을 받았고. 그래, 연락이 없어서 못 받은 줄 알았지. 뭐, 진수는 진수고 너는 너지? 내가 미친다. 얼른 끊어. 아, 가만히 있어봐. 안부 물으려는데 왜 난리야? 그래, 몸은 괜찮고. 그러게 임신했을 때 운동을 좀 했어야지. 그게 다 노산의 운동 부족 때문에 그런 거야. 둘째 때는 명심해. 송 씨의 턱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한두 마디 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돈도 보내주고 그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의기양양해 보이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다 못해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왜 또? 아니,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 며느리한테 뭐? 노산의 운동 부족. 그게 할 말이야. 사실을 말해준 거 아니야? 나중에는 조심하라고 조언한 거고. 조언 같은 소리 안 해, 정말. 당신은 진짜 며느리도 연 끊어봐야 정신을 차릴래? 며느리 고생했다고 200만 원도 보내줬는데 왜 연을 끊어? 진짜 이상한 여자네. 남편과 송 씨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송 씨가 며느리에게 사과하려고 전화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애가 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한마디만 하고 끊으면 되는 걸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아닌 송 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파서 더 이상은 시아버지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서 서러운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눈물만 난다며 말이죠. 아들도 송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실망 많이 했어요. 평소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그 정도로 막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엄마가 미안해. 전화를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엄마 고생하시는 거 알죠? 아빠 그러실 때마다 화병 나시는 것도 알고요. 근데 그건 별개로 저도 민영이도 이번 일로 상처 많이 받아서 당분간은 연락 못 드리고 지낼 것 같아요. 죄송해요. 송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손주도 궁금했고 아직도 병실에 누워있을 며느리의 상태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송 씨 부부가 아들네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나주는 게 도와주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혼자 감당하셔야 할 엄마가 걱정되긴 하는데 저도 제 가족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안다. 200만 원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넣었어요. 안 받을게요. 그래. 시울이 엄마 옆에서 잘 챙겨줘. 몸도 마음도 힘들 텐데.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송 씨가 며느리 계좌로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건 시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몸조리 잘해.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300만 원도 되돌아오지 않아서 안심했습니다. 당신은 애들이 애 안 보여줘도 서운하다고 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배은망덕한 것들. 내 손주를 내가 왜 못 보냐. 노발대발했지만 딸내 부부처럼 아들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송 씨도 차단당한 척은 했지만 간간히 연락은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알아보았자 또 열불을 낼 테니 말이죠. 그렇게 거진 2년 정도를 아들, 딸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자르듯이 잘릴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마음 약한 자식들이 아버지 칠순이라며 지난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드는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게 죄책감이 느껴진 듯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시 전화를 했죠. 남편도 많이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자식이 들고 일어나니 조심스러운 기색이었습니다. 이젠 좀 자식들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애들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 챙겨주길 바라지 말고. 알았지? 아, 알았어. 불만 가득한 목소리를 했지만 이제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지 않았고 며느리나 사위한테도 따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반년 정도만 그럴 뿐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그렇대. 배가 살살 아파서 체했나 했더니 위험이라네. 입원 치료해야 할 정도래. 수액 맞아야 한대. 송 씨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들렀다가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일주일 정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일단 당신만 병원으로 와. 보호자 있어야 되니까. 알았어.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전화해서 바쁜 자식들 오가게 만들까 싶어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3, 4일 만에 퇴원할 수도 있다고 하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와서 입원 수속을 하고 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랑 같이 계세요. 아니, 잠깐 어디 갔는데 왜? 엄마, 아버지가 엄마 입원해 계신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와서 지내시겠다는데요. 뭐? 말하지 말라니까 그새 전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알린 것도 아니고 민폐를 끼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왜 지내? 혼자 밥 못 챙겨 드신다고요. 아이고 두야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인간이 드디어 실성을 했나 싶었습니다. 옆에서 병수발 들어주는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그냥 얌전히 집에서 혼자 잘 있어주기만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밥 하나 혼자 못 챙겨 먹는다고 아들네로 가겠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밥을 혼자 못 챙겨 먹는다는 것도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반찬 어제 새로 해서 냉장고가 꽉 차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민영이한테 전화하셔서 짐 싸서 오늘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암튼 그랬더니 민영이한테 한 소리 하셨나 봐요. 애가 요즘 아파서 정신이 없거든요. 알았다. 아빠, 너희 집에 갈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어. 그러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남편이 화장실에 다녀왔는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진순의 집 간다고 했어? 어? 왜? 아니, 거기를 왜 가? 왜 못 가? 당신 입원해 있는데 나 혼자 그럼 집에서 어떡해? 뭘 어떻게? 밥해서 퍼서 먹으면 되지. 아, 며느리 있는데 내가 왜? 일하는 며느리한테 일주일이나 밥 얻어 먹으러 가겠다는 말이 나와. 애도 어려서 안 그래도 힘든 며느리를 왜 괴롭혀? 아, 애는 어린이집 보낸다며. 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어린애를 보낸 거지. 근데 시아버지 수발 들라고 하면 쓰겠어? 아니, 밥 좀 차려주는 게 뭐가 대수야? 점심은 내가 알아서 먹고 아침 저녁만 차려주면 되는데. 점심에 알아서 먹을 수 있으면 아침 저녁도 집에서 알아서 먹으면 되잖아. 아, 며느리는 오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안 된다고 해? 차라리 집에서 지내면서 사 먹어. 돈 아깝게 뭘 사 먹어? 송 씨가 남편의 말에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마누라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거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하고. 밥 얻어 먹자고 2시간 거리 아들네가. 그러자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해 가 있지 뭐. 2시간이 멀면 1시간 거리에 있는 딸에게 가겠다는 남편. 딸도 지금 만삭의 몸이라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어쩌긴. 무조건 집에 있어. 그런데도 기어이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송 씨에게 난감한 듯 전화를 걸었죠. 아들, 딸 번갈아가며 전화를 주고받고 있자니 속에서 열이 확 뻗쳤습니다. 이제는 이 인간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이후로도 한동안은 얌전하더니 최근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네가 전세에 살다가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그걸 놓고도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부모에게 허락도 안 받고 집을 샀다고 말이죠.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과 참 오래도 살았다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데 남편 때문에 배가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안 되겠다. 나는 당신이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뭐? 남편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송 씨가 더 황당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남편을 보니 화병이 들 것 같았죠. 당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애들이나 나나 괴롭히는 거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무슨 소리야? 봐봐. 그렇게 말해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지. 자식 잃고 아내도 잃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것도 잘못이야. 남편은 송 씨의 폭탄 선언의 아들이고 딸이고 찾아가는 것도 있고 송 씨의 병실에 드나들었습니다. 갈라서자는 말이 적자는 충격을 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퇴원한 뒤에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당신은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나갈게. 어딜 간다는 거야? 어디든 당신 없는 데로 갈 거야. 이 여편네가 진짜 농담이 끝이 없어. 농담 아니고 이 집은 당신 해. 나도 바로 집 얻을 테니까. 그리고 정말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또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어쩌면 칠순이 넘어도 지지치도 않고 저러는지 몰랐습니다. 송 씨는 따로 집을 구했습니다. 자식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말이죠.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생활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남의 손을 빌리려는 남편이 없으니 송 씨의 삶은 그야말로 자유였죠. 그리고 듣기 싫은 불평과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귀까지 편안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만에 송 씨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변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나이 먹고는 말이죠. 남편도 그걸 몸소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바뀔 거란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혼하기가 싫으면 그냥 이렇게라도 살아. 이제 안 그런다니까 그러네. 그건 당연한 거고. 애들한테도 연락하지 마. 아, 알았으니까 이만 들어와. 그럴 마음은 없네요. 여보, 송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들은 또다시 남편의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었죠. 안쓰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겪어봐야 알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막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 말이죠. 나 이번에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당신 퇴직금? 거기서 2천만 원 정도만 형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형님 둘째도 곧 대학도 가야 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나는 죄책감 들었어. 그때 식구들이 전부 형님 외면했잖아. 그 애들 당신 조카들이야. 알지? 아주버님만 안 돌아가셨어도 그렇게 안 사셨어.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나 어머님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 끊고 살 때도 내내 마음에 걸렸어.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주버님이 도와서 오늘 만나게 됐나 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몰랐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형수님한테는 나도 따로 연락드릴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신성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큰 동서에 관한 일화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 사람의 불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던 신 씨의 동서. 뱃속에 아이까지 품은 상태로 동서는 과부가 되었고, 그런 그녀를 시집 식구들은 보살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찾아온 동서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시몬은 죽은 맏아들을 떠올리며 며느리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래도 찾아올 곳이 달리 없었던 그녀가 신 씨는 무척 딱했습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녀라도 손길을 내밀고 싶었습니다. 평소 누굴 도우며 사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고, 아무리 아주버님이 돌아가셨어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어려웠던 큰 동서를 크고 작게 도와주었고, 나중엔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신 씨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신 씨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 씨는 웃고 시몬은 땅을 치고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결국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실현되긴 한 것이었죠. 신 씨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차남이었는데 큰 형님은 이미 결혼을 해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신 씨의 시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도 고개가 절레절레 저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엔 순진해서 몰랐지만 전형적인 옛날 시어머니로 며느리에겐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어린 마음에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신 씨 집은 딸만 둘이었기에 그런 분위기는 무척 낯설었죠. 그중 특히 장남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는데 거의 받들고 살 정도였습니다. 시골분도 아닌데 참 특이하긴 했죠. 그리고 결혼 후 동서를 처음 보았을 때는 가장 먼저 우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씨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 성숙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미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우스갯소리로 부잣집 딸 같다고 속닥거릴 정도였습니다. 참나? 걔가 무슨 부잣집 딸내미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 그 얘기를 어찌저찌 들었는지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거기 엄마 아빠 다 죽고 집안도 폭삭 망했어. 빈털털이야. 그러면서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내가 그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우리 잘난 아들이 땡전 한 푼 없는 고아랑 결혼을 하냐고. 규철이가 그렇게 난리만 안 쳤어도 내가 좋은 혼처 알아보는 거였는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만났던 연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잘은 몰라도 집이 꽤나 잘 살았던 것 같았는데 동서가 대학생일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녀를 옆에서 챙겼던 것이 연인이었던 아주버님이었죠. 내가 사실 걔네 집 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예뻐했다고.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하나는 잘 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박복한 애랑 결혼을 했는지. 시몬은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먹칠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그런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결혼을 했다는 동서. 근데 그것이 나도 아들을 못 낳고 말이야. 딸을 낳았어. 신 씨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만 속에서는 물음표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동서의 잘못인 것이 없었는데 왜 그걸로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둘째는 낳겠지. 아들로? 몇 번 만나지 않고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어린 마음에도
신 씨의 결혼 생활도 그리 순탄치는 않겠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흘리며 신 씨는 속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우아해 보였구나 하고 말이죠. 너 도대체 둘째는 언제 갖는 거야? 아직 계획 없어요, 어머니. 뭐? 계획이 없어? 무슨 애 낳는데 계획이 필요해? 서연이 키우기에도 힘들어요. 그까짓 거 아들 낳으면 내가 업어 키운다. 딸 낳으면요? 뭐야? 딸 낳으면 키워주는 게 어딨어? 그날로 쫓겨나는 거지. 명절에 부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였습니다. 상당히 화목하지 못한 얘기가 오갔고 신 씨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을 듣고 큰 동서가 한숨을 쉬자 거기에 열이 받았는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 봐.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시엄마를 무시하고 말이야. 그냥 내 하는 법이 없어?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아니요. 그렇다고 낳지 않을 애를 당장 낳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서는 그런 시모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조근조근하게 할 말 다 하니 시모가 오히려 혈압으로 뒤로 넘어갈 듯 보였습니다. 드라마를 눈앞에서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를 듣고 있자니 쿡쿡 웃음이 날 때도 있어서 표정을 애써 숨겼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의연하게 넘겨서 그런 것이지 시어머니가 우스울 만큼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 너는 집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냐? 네? 뭐가 잘못됐어요? 누가 시금치를 이렇게 푹 삶아? 아, 죄송해요. 내가 인복이 없는 건가? 어떻게 딱 둘뿐인 며느리가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면전에다가 혀를 차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 씨는 등줄기에 땀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신 씨도 곱게 큰 것은 아니었어도 전업주부인 친정엄마가 있기에 음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드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신 씨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화를 내기에 곧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잔소리도 하도 들으니 밥을 먹기도 전에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래서 어느 세월에 상 차릴 거야? 네, 너 아까 밤춰야 된다고 물에 담가 놓으라고 한 거 안 해놨냐? 시모가 상 한켠에 놓여있던 비닐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도 정신이 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그런 신 씨를 보더니 숨을 모았습니다. 곧장 우렁찬 욕이 튀어나올 듯한 모습이어서 신 씨가 어깨를 움츠리는데 뒤에서 큰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두라고 했어요. 뭐야? 시어머니가 팩 돌아보며 소리쳤고 동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라고 해서요. 자리 차지하니까 옆으로 치워두라고 했어요. 이게 보자 하니까 시엄마 말은 똥으로 듣네. 내가 시킨 일을 왜 네가 해라 말아야? 이제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으려 해. 시모는 빌미를 잡았다는 듯이 화를 냈습니다. 이따가 하긴 뭘 이따가 해? 누가 그러디? 아, 서윤이 아빠가요. 그러자 시모가 화를 내기 위해 크게 벌렸던 입을 합하고 다물었습니다. 아범이? 그러면서 슬쩍 거실 쪽을 쳐다보는데 진짠지 아닌지 가늠하는 듯했습니다. 네. 아범이 이따가 직접 하겠다고 하던데요. 지금 바로 와서 하라고 할까요? 그 말에 시모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거라도 얼른 해. 큰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는 시모.
그리고 이제는 욕먹는데 이골이 난 동서가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른 듯 했습니다. 신 씨는 불편한 시집에서 그나마 동서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끼어들면 큰 소리 난다며 명절에만 조금 참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언성이 높아질 때는 아주버님이 와서 말리면 시어머니의 화풀이가 뚝 멈췄습니다. 같이 잔소리 듣는 처지는 같았는데 그래도 동서가 경력이 몇 년 더 길다 보니 이번 일처럼 은근슬쩍 신 씨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놓고도 동서는 생색을 낼 줄 몰랐습니다. 묵묵히 할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 씨도 그렇게 수다스러운 성격이 아니었고 큰 동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잘하지 않았기에 둘은 아주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시집 행사가 있을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보기에 더 그랬죠. 그렇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로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 신 씨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처음 시집에 방문한 날은 처음으로 며느리다운 대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다음 해 또 둘째를 낳았고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당연히 시모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이후로 아이 둘을 키우며 살다 보니 많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맞벌이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습니다. 동서, 10시에 집 앞으로 잠시 나와 볼래? 네? 어딜요? 동선의 집 앞으로 말이야. 주말 아침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에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뜬금없이 집 앞으로 나오라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집 앞으로 내려가 보자 동서가 웬 큰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러자 무심한 표정으로 비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리 서윤이 입히던 옷인데 거의 안 입힌 거라 아까워서 좀 챙겨왔어. 소희 입히면 좋을 것 같아서. 형님, 감사해요. 신신의 상황을 모를 리 없기에 신경을 써준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흰 봉투까지 함께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에요? 그냥 빌려주는 거 아니고 주는 거야.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해. 동서도 너무 걱정 마. 곧 나아지겠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습니다. 갚겠다는 말에도 동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서는 전업주부였지만 아버님이 사업을 해서 신신애보다는 훨씬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뜻 도와주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알게 모르게 동서는 신씨를 챙겼고 한 번도 그래서 뭔가를 되돌려받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아졌을 때 100만 원을 갚았는데 그것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신씨와 동서가 절친한 사이가 되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5번 정도 보는 사이였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쯤 아주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오는 시모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신씨 부부가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고 아주버님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모는 쓰러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삼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이 아주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이 눈길을 달렸던 이유가 동서와 서윤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시모의 눈이 뒤집힌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뒤늦게 택시를 타고 도착한 며느리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말리고 미끄러지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동서는 혼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너! 우리 아들 잘못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씨가 된 것처럼 아주버님은 중환자실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떠났죠. 장례식에서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시모가 며느리를 잡았습니다. 울며 불며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그 욕을 한 몸에 받아내고 있는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 서방이 죽었는데 울지도 않아. 서방 잡아먹은 년. 뭐 한다고 그 눈 오는데 내 아들을 불러내서는. 시모는 며느리가 슬퍼하지도 않는다며 나무랐지만 신 씨의 눈에는 영혼까지 텅 비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슬퍼서 울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슬픔보다도 화가 더 커 보일 정도로 악을 써댔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아주버님이 그날 동서를 데리러 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둘째가 생겨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은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동서를 태우고 시집으로 가서 알리려고 했는데 그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장례 이후에는 다들 스스로의 마음을 추스르느라 남편을 잃은 동서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고 반년이 지났을 때 동서는 만삭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에 시모는 말을 잃었습니다. 차마 아들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를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동서는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평소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시모는 화를 삭히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따림을 안 뒤로 시모는 대놓고 맏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이제는 말려줄 남편도 없는 동서는 묵묵히 그 욕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는 건 이제 기댈 곳이 시집밖에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너 근데 보험금 어디 있냐? 벼랑간 시모가 물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아들 잃은 정신에 그걸 몰랐다. 그래놓고는 힘들다 도와달라 그런 소리를 해. 내 아들 목숨값 홀랑 혼자 먹어놓고는. 어쩜 아들 며느리를 두고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나 경악스러웠습니다. 보험금 없어요. 없긴 왜 없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업 때문에 빚이 있으면 있지. 서윤이 아빠가 남기고 간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몰랐던 신 씨도 놀랐습니다. 여우 같은 거 내가 다 알아봤어. 내 아들 목숨값 내놔 이년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신 씨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리저리 밀리고 긁히면서도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이 달렸는지 시모는 다시는 도움바라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동서는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명절이든 제사든 시집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꼭 시집 식구에서 제외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게 되니 신 씨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신 씨에겐 아들도 있으니 되는 이쪽으로 이어야겠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신 씨도 꽤나 고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생각이 나긴 했지만 차라리 시집에 안 오고 그렇게 셋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보험금의 유무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시집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명절에 큰동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이상하리만치 그 얘기를 피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 울면서 아주버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며 며느리 욕도 곁들였습니다. 고게 그렇게 사는 게 다 자업자득인 것이야. 내 아들 죽게 만들더니 그 꼬라지로 사는 거지.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살던 아파트까지 팔아버리고 두 아이와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빚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죠. 신 씨는 그렇게 힘든 상황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곧장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무척 우아했던 큰 동서. 며칠 뒤에 만났을 때 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고생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도 더 지치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얼굴엔 화장기 하나 없는 모습에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너무 무심했나 싶었습니다. 동서는 나 때문에 졸지에 맏며느리 돼버렸네. 고생 많지. 고생은요. 별로 안 힘들어요. 다들 잘 계시고 연락 안 하고 지내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뭐. 해보지도 않은 식당 일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동서의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연락은 해온 듯한데 그런 며느리와 손주들을 전혀 돌봐주지 않은 듯했습니다. 며느리는 몰라도 손녀들은 그 핏줄인데 어쩜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자신 또한 무심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도와주자는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신들은 좀 살만했습니다. 남편은 전 직장보다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오히려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편이었죠. 처음엔 신 씨의 도움을 거절하던 동서는 결국 신 씨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갚을게. 아니에요. 전에 주셨던 거 제가 갚은 셈 칠게요. 근데 말이에요. 형님이 아들을 낳았다면 좀 나았을까요? 착잡한 마음에 실없이 묻자 동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딸 둘이라 다행이야.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아마 둘째만 데리고 가고도 남을 뿐이지. 아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가 하나 남아서 시모가 신 씨를 전처럼 막대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신 씨도 그런 시모를 잘 알았습니다. 그 뒤로 신 씨는 가끔씩 동서를 만났습니다. 금전적인 도움은 크게 주지는 못했어도 신 씨가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도와줬습니다. 예전에 동서가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서로 왕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모가 크게 노했습니다. 너는 어째서 이씨 집안 재산을 왜 빼돌리냐? 황당한 말에 신 씨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제 월급으로 서윤이 학용품 사라고 드린 거예요. 애들 키우느라 고생하시니까. 그 괘씸한 거를 네가 왜 신경을 써? 평소엔 시부모님 말에 그냥 내하고 많은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어찌나 화가 났는지 몰랐습니다. 신 씨의 며느리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끝까지 책임졌을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의 배우자고 내 자식의 자식들인데 말이죠. 안쓰럽지도 않으세요? 혼자서 어떻게 애들을 키워요? 어머님 손녀딸들이잖아요. 좀 보살펴 주세요. 그러자 난리를 치던 시모는 나중에 동서에게도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하냐며 고함치는 시모를 신 씨는 질린 낯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없는 전화번호라고 했습니다.
심호덕의 연락을 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 이상 신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15년쯤이 훌쩍 지났을 때 정말 우연히 큰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의 갑작스럽고 신기한 만남이었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서 허리를 숙여 청소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모른 채로 지나가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자 신 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형님? 동서, 그때가 약 10년쯤 전이었습니다. 신 씨가 금방 못 알아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차림새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 씨에게는 무척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셨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 변해버린 얼굴로 동서가 웃었습니다. 그땐 상황이 그랬어.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지, 뭐. 큰애는 대학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옷차림이 민망한지 스스로 옷을 훑어보며 변명하듯 말했시옵뿐이다. 둘째도 대학 보내야 하니까 일하고 있지. 신 씨가 반가운지 시종일관 웃는 낯이었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웃지를 않더니 세월이 그녀를 바꿔놓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우는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라 좋았습니다. 제가 꼭 다시 연락할게요. 신 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신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물음에 신 씨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 남편도 심란한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신 씨는 오늘 내내 생각해오던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번에 퇴직금 받은 거 있잖아. 당신 퇴직금? 신 씨는 얼마 전에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그걸로 뭘 해볼까 구상 중이던 때였습니다. 거기서 2천만 원 정도만 형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당연히 남편은 놀랐습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근데 형님 둘째도 곧 대학도 가야 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나는 죄책감 들었어. 그때 식구들이 전부 형님 외면했잖아. 그 애들 당신 조카들이야. 알지? 아주버님만 안 돌아가셨어도 형님 그렇게 안 사셨어. 그러면 최소한 당신이나 어머님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영 끊고 살 때도 내내 마음에 걸렸어.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주버님이 도와서 오늘 만나게 됐나 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몰랐네. 그러자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형수님한테는 나도 따로 연락드릴게. 그래서 신 씨는 퇴직금 중 2천만 원을 따로 통장에 넣어 동서를 만났습니다. 내밀어진 통장의 동서는 무척 당황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왜 날 줘? 거기에 2,100만 원 들어있거든요. 100만 원은 아이들 예쁜 옷도 사주시고 2천만 원은 형님 위해서 쓰세요. 동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 형님 부담 주려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동서는 한참을 말이 없이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조심스럽게 입을 뗀 동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염치 없이 이것 좀 받을게. 그리고 꼭 갚을게.
지난날에 나 도와줬던 거랑 이거랑 전부 다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아니요. 빌려주는 거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동서에게 들었던 말을 똑같이 되돌려줬습니다. 내가 불쌍하구나. 불쌍하다뇨. 저는 형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시집살이 할 때 도와주신 거 갚는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적 얘기를 해.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이랑 어떻게 비교를 하고. 감사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나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 써줘서 고마워. 우리 애들도 걱정해줘서 고맙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서에게서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종종 연락하고 지내요.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냥 소식 듣고 살고 싶어서 그래요. 신 씨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괜히 2천만 원 때문에 마음에 짐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인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작은 위안을 받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행복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동서는 중간중간 생존 신고를 하듯이 연락을 주었습니다. 큰애가 졸업했다. 둘째가 입학했다.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큰애도 이제는 돈을 벌고 있다. 꼭 2천만 원은 갚을 테니 걱정 말라는 듯이 말이죠. 그러다 또 세월이 한참 지나 신 씨의 자식들도 독립을 해서 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연락 온 동서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아닌 대면을 한 것은 거의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동서는 신 씨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예전에 신 씨가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뭐예요? 뭐긴? 은혜 갚은 까치지. 까치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신 씨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숫자를 한참 세어야 했습니다. 1억이요? 형님, 로또 맞으셨어요? 그러자 동서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밝게 웃던지 신 씨도 자신도 모르게 따라웃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자식 잘 키웠더니 로또 맞은 거나 비슷해지네. 시조카들에 대해 물어도 늘 그냥 공부하고 있다고만 했는데 큰딸은 변호사가 되어 큰 로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의대에 다니고 있다고 했죠. 얼떨떨했습니다. 신 씨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했습니다. 돌려주고 있을 때 말하고 싶었어. 나 그래도 우리 애들 이렇게 키웠다 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이 돈은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우리 서윤이가 주는 거야. 그동안 월급 차곡차곡 모았어. 작은 엄마 준다고. 서윤이가요? 그래,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동안 받은 도움 갚고 싶었어.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막막했을 때마다 손 내밀어 준 건 작은 동서가 유일했어.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알고서는 우리 서윤이 학비 때문에 휴학해서 돈 벌고 그랬거든. 큰 도움 됐고 그래서 잘 될 수 있었어. 꼭 받아줘. 신 씨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2천만 원이 1억이 되어 돌아왔으니 말이죠.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었는데 동서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정도 이자는 붙여도 된다며 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통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과 신 씨의 자식들이 알게 되고 딸아이가 지나다 말을 흘렸는지 시모가 신 씨와 동서와의 만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죠. 다만 1억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안달이 났습니다. 큰동서의 연락처를 달라고 신 씨를 닥달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우리 큰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 그 핏줄이 어디 안 가지? 그러면서 자기 손녀들 좀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니 그제서야 자기 핏줄인가 싶나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내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가만히 있었는데 참 몹쓸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니 악담을 퍼부었죠. 그때부터 신 씨는 동서와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좀 더 편해진 사이가 된 듯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신 씨의 집에 동서와 있는데 시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잘 지냈냐?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슬픈 듯이 말하는 모습에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염치로 어떻게 연락을 했겠어요? 그때 다시 이씨 집안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자 시모는 자신의 손녀딸들이라도 봐야겠다고 우겼습니다. 이제 와서요. 싫습니다. 그 말에 나중에 유산 한 푼이라도 받으려면 자신의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뭐라도 하나 쥐어주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동안 뭘 해줬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버린 큰손녀가 변호사인 거 아시죠?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 몫은 알아서 찾아올게요. 그 말에 시모는 뒷목을 잡았는데 그 모습이 꽤나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시모는 애타게 동서를 찾았지만 동서는 결코 시모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녀들도 말이죠.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내 자식들이지만 신 씨의 아들, 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 의사인 손주들이 더 대단해 보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 3년쯤 뒤에 시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서는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푸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남을 해하면 꼭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신 씨는 동선의 가족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옛날엔 동서가 멋있어 보이면서도 어려웠기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생사가 참 신기한 것 같았죠. 지금도 다들 모이면 동서와 신 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야 이제서야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서로 다짐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한켠으로 묻어두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 씨와 동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